안녕하세요. 저는 강수진이라고 합니다. 반신마비가 와서 누워있는 저를 버리고 30억짜리 집 팔아서 도망간 남편에게 복수하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실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현관 앞에 놓인 휠체어. 저는 그 안에 앉아 텅 빈 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왼쪽 팔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른손으로 겨우 휠체어 바퀴를 굴려보지만 몸은 제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고 그렇게 저는 이 집 현관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남편은 떠났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흔적도 없이 그저 쪽지 한 장만 남긴 채로요. 미안해. 더 이상은 무리야. 고작 10글자. 25년을 함께 산 사람이 남긴 말이 고작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른손으로 그 쪽지를 쥐고 한참을 멍하니 글자들을 응시했습니다. 글씨가 흐릿하게 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던 거죠. 정말이지, 이게 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닥, 텅 빈 거실, 그리고 이 낡은 휠체어.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건 어제 새벽이었습니다. 제가 약을 먹고 깊이 잠든 사이에 그는 짐을 쌌습니다. 소리 하나 내지 않고 발소리조차 죽인 채 마치 도둑처럼 이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는 이상한 정적에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라면 남편이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는 소리, 신문을 펼치는 바스락거림, 혹은 TV에서 흘러나오는 아침 뉴스 소리가 들렸을 텐데 그날 아침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여보, 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왼쪽 몸이 말을 듣지 않아 균형을 잃고 다시 쓰러졌습니다. 오른손으로 침대 모서리를 붙잡고 겨우 몸을 지탱한 채 다시 한번 불러봤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침대 옆으로 끌어당겨 온 힘을 다해 몸을 옮겨 탔습니다. 오른손으로 바퀴를 돌려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엌도 거실도 서재도 남편의 흔적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남편의 옷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평소 즐겨 입던 셔츠, 양복, 심지어 운동화까지 남은 건 빈 옷걸이뿐이었습니다. 화장실 선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의 면도기, 향수, 빗 모두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잠깐 나갔다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이건 진짜 떠난 거라는 걸. 현관 앞으로 돌아왔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건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와 그 옆에 쪽지였습니다. 오른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우리 집이 팔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0억 원. 25년을 함께 모은 재산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집이 남편 혼자 이름으로 팔렸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제 서명이 있었습니다. 분명 제 이름인데 제가 쓴 게 아니었습니다. 위조. 남편이 제 서명을 위조해서 집을 판 겁니다. 다음 서류는 은행 계좌해지 통지서였습니다. 공동명의 계좌, 적금, 예금. 모든 게 해지되어 있었습니다.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남편이 가져갔겠죠. 30억 원. 전부. 저는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25년. 저는 그 사람을 위해 제 모든 걸 바쳤습니다. 28배 결혼해서 화가의 꿈을 포기하고 오직 그 사람의 뒷바라지만 했습니다. 아침마다 밥을 차려주고 그의 양말을 챙기고
명절이면 시댁일로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미안하다고 수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사람은 괜찮다고 당신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네요. 전부 거짓말. 사고가 난 건 6개월 전이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무시한 차에 치였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병원 침대 위였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반신마비입니다. 왼쪽 팔다리가 마비됐어요. 하지만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면 많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력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병실에 와서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천천히 이겨내자. 내가 옆에 있을게.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걱정과 안타까움이었던 그 눈빛이 점점 피곤함으로 그리고 마침내 혐오로 변해갔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도움을 청하면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물 한 잔을 달라고 하면 그는 짜증을 냈습니다. 제가 재활 치료를 받으러 가자고 하면 그는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돌아섰습니다. 결국 재활 치료는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병원비도 치료비도 남편은 아까워했습니다. 이미 많이 썼어. 이제 집에서 쉬는 게 나아. 그렇게 저는 집에 갇혔습니다. 침대와 휠체어 그 사이를 오가며 남편의 눈치를 보며 조금씩 죽어갔습니다. 정말이지 사랑하는 사람의 짐이 된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볼 때마다 한숨 쉬는 소리, 제 존재 자체를 귀찮아하는 그 태도, 마치 제가 일부러 이렇게 된 것처럼 대하는 그 시선. 저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내지 않으려 입을 막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제 마음속으로 수없이 빌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용서가 아니라 그냥 저를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모든 걸 가지고 떠났습니다. 집도 돈도 그리고 저를 버리고 저는 현관 앞 휠체어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해가 중천에 떴고 다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이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왜 제가 이렇게 죽어야 하죠? 왜 제가 버림받고 모든 걸 잃고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야 하죠? 잘못한 건 저도 사고를 낸 것도 저도 아닌데 왜 저만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죠?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선가 편하게 살고 있을 겁니다. 30억 원을 손에 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죠. 아마 젊은 여자라도 만났을 겁니다. 저 같은 늙고 병든 여자는 필요 없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속에서 뭔가가 끌어올랐습니다. 분노. 처음 느껴보는 뜨겁고 타오르는 분노였습니다. 저는 오른손으로 휠체어 바퀴를 힘껏 굴렸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물 한 병을 꺼내 마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살아야겠어. 살아서 복수해야겠어. 그 사람이 제 세상을 빼앗아 갔으니 저도 그 사람의 세상을 부숴버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버렸으니 저도 그 사람의 인생을 버리겠습니다. 어떻게요?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을 겁니다.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쪽지를 구겼습니다. 손에 힘을 잔뜩 주고 그 10글자짜리 거짓말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기다려. 당신이 어디 있든 반드시 찾아낼 거야.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일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복수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 우리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아니, 평범해 보이는 부부였습니다. 저는 아침 7시면 일어나 남편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치와 나물 반찬을 작은 접시에 정갈하게 담았습니다. 남편 박재혁은 8시면 식탁에 앉았습니다. 신문을 펼치고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제가 물으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대화가 많지 않았지만 저는 그게 평범한 부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년을 넘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남편은 건설 회사에 다녔습니다. 부장까지 올라간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월급도 꽤 괜찮았고 보너스도 쏠쏠했습니다. 우리는 그 돈을 모아 20년 전에 이 아파트를 샀습니다. 당시엔 15억 원쯤 했던 이 집이 지금은 30억 원이 넘는 가치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은 재산, 우리의 보금자리.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집은 저의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원래 저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미대를 나와서 작은 화랑에서 일하며 제 작품도 전시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제 개인전을 열고 사람들에게 제 그림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면 집에 있어. 내가 벌어올 테니까. 처음엔 달콤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당신이 나를 책임지겠다는 말.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통제였습니다. 저를 집에 묶어두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오직 자기 뒷바라지만 하게 만드는. 저는 그림을 그만뒀습니다. 물감도 캔버스도 모두 창고에 넣어뒀습니다. 가끔 꺼내보고 싶었지만 남편은 그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그림 그릴 시간에 밥이나 잘 차려. 그렇게 저는 화가에서 주부가 되었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오직 집안일만 했습니다. 아침을 차리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장을 보고 저녁을 차리고 반복되는 일상. 지루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숨이 막혔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이게 결혼 생활이니까. 이게 아내의 역할이니까.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그는 저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이 맛있으면 그냥 먹고 맛없으면 짜증을 냈습니다. 집이 깨끗하면 당연하고 조금이라도 어지러우면 핀잔을 줬습니다. 집에만 있으면서 이것밖에 못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내가 부족한가?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했습니다.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고, 더 깨끗하게 청소하려고, 더 완벽한 아내가 되려고. 하지만 남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귀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두 번이었던 야근이 일주일에 3번, 4번으로 늘어났습니다. 오늘 회식이야. 거래처 사람들 만나야 해. 급한 일이 생겼어. 핑계는 많았습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징조는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와이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사준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달콤하고 화사한
젊은 여자가 쓸 법한 향기였습니다. 여보, 이 냄새는 뭐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남편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회사 여직원이 향수를 뿌렸나 봐. 왜 의심해? 아니에요. 그냥 뭐가 그냥이야. 집에서 심심하니까 이상한 생각만 하는 거지.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가리는 남편. 누가 문자를 보내면 황급히 확인하고 지우는 모습. 주말에도 갑자기 나가야 한다며 서둘러 외출하는 일. 하지만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아니, 모른 척 하려고 애썼습니다. 내가 예민한 거야. 남자들은 다 그런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불안을 눌러 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남편의 지갑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이었습니다. 2인분. 금액은 4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지난주에 누구랑 밥 먹었어요? 회사 사람들이랑. 몇 명이나 갔는데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그래? 왜 자꾸 캐묻는 거야? 아니, 그냥 궁금해서. 궁금하면 안 돼?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당신이 왜 상관해?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싸웠습니다. 아니, 남편이 일방적으로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저 움츠러들 뿐이었습니다. 당신은 집에서 밥이나 하면 돼. 내 일에 참견하지 마. 그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습니다.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앉아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나는 이렇게 작아져야 하지?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 사이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남편은 집에 있는 시간이 더 짧아졌습니다. 주말에도 골프를 간다며 나갔고 명절에도 친구들을 만난다며 혼자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집을 지켰습니다. 텅 빈 거실에서 혼자 TV를 보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정말이지 결혼해서 함께 사는데도 이렇게 외로울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끔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28배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다정했습니다. 제 그림을 보고 예쁘다고 했고 제 꿈을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혼 전까지였습니다. 결혼 후 그는 변했습니다. 아니, 원래 그랬던 걸 제가 몰랐던 걸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 배려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무시.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습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색으로 바뀌었고 저는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왼쪽에서 빠르게 달려오는 차, 브레이크 소리, 비명, 그리고 충격.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습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삐삐 소리를 내는 기계들. 남편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었습니다. 울었나 봅니다. 여보, 제가 말하려는 순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신 차렸어?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도 날 사랑하는구나. 걱정하는구나.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반신마비입니다. 왼쪽 팔다리가 마비됐습니다. 하지만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면 많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희망이 아니라 절망, 걱정이 아니라 부담. 그의 눈빛에서 저는 읽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우리의 결혼도, 우리의 관계도, 그리고 정말로 그게 끝의 시작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제 몸이 제 것이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왼쪽 팔을 움직이려고 해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왼쪽 다리에 힘을 주려고 해도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울었습니다.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하지만 의사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면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걸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병실에 매일 와서 제 손을 잡고 괜찮다고 말해줬습니다. 우리 천천히 이겨내자. 내가 옆에 있을게. 재활 치료 열심히 받아. 다시 걸을 수 있을 거야. 그때만 해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날 사랑하는구나. 힘들어도 함께 이겨낼 수 있겠구나. 하지만 퇴원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남편은 현관에 휠체어를 가져다 놨습니다. 이걸로 움직여. 재활 치료는요? 나중에 생각해보자. 일단 집에서 쉬어. 나중에.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재활 치료를 미뤘습니다. 처음엔 일주일 후라고 했고, 그 다음엔 한 달 후라고 했고, 결국엔 아예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여보, 병원 예약 좀 해줘요. 재활 치료 받아야 해요. 제가 말하면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원비가 얼마나 드는데? 이미 사고 치료비로 1,000만 원 넘게 나갔어. 보험금 나오잖아요. 그것도 한계가 있어. 지금은 돈 아껴야 해. 그렇게 재활 치료는 무산됐습니다. 저는 집에 갇혔습니다. 침대와 휠체어, 그 사이만 오가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처음 몇 주는 남편이 간병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 몸을 일으켜 세우고 화장실에 데려가주고 옷을 입혀줬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길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빨리 좀 해. 회사 늦겠어. 제가 왼쪽 팔을 움직이려고 애쓰면 그는 짜증을 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그의 목소리엔 인내심이 없었습니다. 제 몸을 일으킬 때도 마치 짐을 옮기듯 무겁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 한숨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짐이구나. 내가 이 사람한테 부담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저 자신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은 간병인을 구했습니다. 내가 회사 다니면서 당신 돌보기 힘들어. 간병인 쓰자. 처음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남편이 스트레스 받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간병인 이경숙 씨가 왔습니다. 55살, 저보다 3살 어렸지만 인생의 풍파를 많이 겪은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수진 씨, 제가 잘 도와드릴게요. 경숙 씨는 친절했습니다. 제 몸을 씻기고 밥을 먹여주고 화장실에 데려다주고 침대에서 일으켜 휠체어에 앉혀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예전엔 결혼했었어요.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했죠.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힘들었죠. 근데 지금은 혼자가 편해요. 남자란 게 다 그래요. 필요할 땐 붙잡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마치 제 미래를 예언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간병인이 온 후로 더욱 집에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도 골프를 간다며
친구를 만난다며 집을 비웠습니다. 저는 경숙 씨와 단둘이 지냈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을 때는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그는 TV만 봤습니다. 제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거나 아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회사 어땠어요? 여보, 피곤해. 좀 쉬게 내버려둬.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대체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말을 걸었습니다. 일찍 왔네요? 저녁 먹었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먹었어. 뭐 먹었는데요? 회사 사람들이랑. 또요? 요즘 회식이 왜 이렇게 많아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내가 밖에서 밥 먹는 게 문제야? 아니에요. 그냥 뭐가 그냥이야. 당신은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하겠지. 근데 나는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스트레스도 풀어야 하고. 미안해요. 미안하면 됐어. 그날 밤 저는 또 울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소리 죽여서 이게 정말 결혼 생활인가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데 왜 이렇게 외롭고 쓸쓸한 건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태도는 더욱 냉정해졌습니다. 제가 물 한 잔 달라고 하면 짜증을 냈습니다. 직접 가져와. 팔 하나는 멀쩡하잖아. 제가 밖에 나가고 싶다고 하면 거절했습니다. 나도 바빠. 휠체어 밀고 다닐 시간 없어.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면 피했습니다. 피곤해. 좀 혼자 있게 해줘.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말수도 줄어들었고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헬쑥해진 얼굴, 생기 없는 눈빛, 축 처진 어깨. 이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경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남편분이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일이 많나 봐요. 그런가요? 경숙 씨의 눈빛에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저도 알았습니다. 남편이 단순히 일 때문에 늦는 게 아니라는 걸. 하지만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 남편이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이 몸으로, 이 상태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참고 견디고 버티는 수밖에. 그런 제가 너무 비참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제가 부르자 남편이 멈춰 섰습니다. 왜? 짧고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너무 늦었어요. 회사 사람들이랑 술 마셨어. 새벽까지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비웃는 듯한 냉소적인 웃음이었습니다. 왜 의심해? 내가 바람 피울 것 같아? 아니에요. 그냥 걱정돼서. 걱정은 무슨. 당신이 뭘 할 수 있다고 걱정을 해. 그냥 가만히 있기나 해. 그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남편은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을 수도 없었습니다. 왼손은 움직이지 않았고 오른손은 이불 밑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눈물이 귀를 타고 베개로 스며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아. 이미 오래전부터 사랑하지 않았던 거야.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희망이. 그 후로 남편은 아예 방을 따로 썼습니다. 당신 간병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자. 나도 쉬어야 해. 그렇게 우리는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남처럼, 아니,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됐습니다. 저는 매일 밤 혼자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젠가 날 버릴 거야. 그날이 언젠가는 올 거야.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5달째 되던 날 남편이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더 줄어들었고 전화를 받을 때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류를 자주 챙겼고 뭔가를 찾는 듯 집안을 뒤졌습니다. 뭐 찾으세요? 제가 물으면 남편은 짜증을 냈습니다. 내일이야. 상관 마. 어느 날 저는 남편이 서재에서 무언가를 복사하는 걸 봤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우리 집 서류였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은 황급히 서류를 숨겼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좋지 않은 일이.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켜볼 수밖에. 이 무력한 몸으로 휠체어에 갇힌 채로 불안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남편이 떠나는 꿈, 혼자 남겨진 저, 텅 빈 집, 그리고 제 자신마저 사라지는. 깨어났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제발 아니기를.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해 보였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깼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왼쪽이 말을 듣지 않아 오른손으로 침대 난간을 잡고 겨우 앉았습니다. 경숙 씨, 간병인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경숙 씨는 보통 이 시간이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경숙 씨? 다시 불러봤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침대 옆으로 끌어당겨 몸을 옮겨 탔습니다. 오른손으로 바퀴를 돌려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엌도 거실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보, 남편도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아직 집에 있어야 했는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남편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옷장은 열려 있었습니다. 옷장 안을 봤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옷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양복, 셔츠, 바지, 넥타이, 모든 게 없었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돌려 화장실로 갔습니다. 남편의 세면도구도 사라졌습니다. 면도기, 칫솔, 향수, 빗,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떠났구나. 정말로 떠났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식탁 위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와 쪽지 한 장. 오른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미안해. 더 이상은 무리야. 고작 10글자. 25년을 함께 산 사람이 남긴 말이 이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쪽지를 놓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겨우 봉투를 찢어 안에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서류, 부동산 매매 계약서, 우리 집이 팔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매도인 박재혁, 매수인 김영호, 매매 금액 30억 원, 계약일 2주 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집을
팔았다고? 공동명의였던 집을 어떻게 혼자 팔 수 있죠? 다음 페이지를 봤습니다. 제 서명이 있었습니다. 분명 제 이름인데 제가 쓴 게 아니었습니다. 위조. 남편이 제 서명을 위조한 겁니다. 두 번째 서류. 은행 계좌 해지 통지서. 우리 공동명의 계좌가 모두 해지됐습니다. 적금, 예금, 투자 계좌. 전부. 잔액은 0원. 모든 돈이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서류. 이혼 소송 위임장.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유 배우자의 불치병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불치병이라고요? 반신마비는 불치병이 아닙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수 있다고 의사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를 불치병 환자로 만들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시키지 않았고 회복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그렇게 저를 이 휠체어에 가둬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이유로 저를 버리는 겁니다. 서류를 다 보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현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요? 제 남편이 정말로 이런 짓을 한 건가요? 25년을, 우리가 함께한 25년을 그는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었던 건가요? 전화기를 찾았습니다. 오른손으로 휠체어를 움직여 침실로 가서 침대 옆 탁자에서 전화기를 집었습니다. 남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전화 좀 받아요.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경숙 씨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 씨? 경숙 씨, 어디 있어요? 왜 안 왔어요? 수진 씨, 죄송해요. 저 어젯밤에 남편분한테 연락받았어요. 오늘부터 안 나와도 된대요. 계약 해지됐대요. 네. 죄송해요. 저도 갑작스러워서 남편분이 당분간 혼자 계실 거라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전화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혼자라고? 당분간이 아니라 영원히 혼자인 거 아닌가요? 그때 문득 냉장고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있던 음식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다 치웠나 봅니다. 저를 완전히 고립시키려고 싱크대 아래 찬장도 열어봤습니다. 라면, 쌀, 통조림 모두 없었습니다. 물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떠난 게 아니라는 걸, 이건 저를 죽이려는 거라는 걸, 음식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곧 빼앗길 거고 이 상태로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누가 절 찾아줄까요? 저는 친구도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싫어해서 다 끊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형제자매도 없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휠체어에서 몸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었으니까,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었으니까 저는 마음껏 울었습니다. 왜 이래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25년을, 제 인생을.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텅 빈 집은 저의 울음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목이 쉬도록,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울음이 멈췄습니다.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천장, 아무 무늬도 없는 텅 빈 천장. 제 인생 같았습니다. 그때 뭔가가 제 안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절망도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뜨겁고 타오르는 처음 느껴보는 분노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어. 저는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휠체어를 붙잡고 다시 올라탔습니다.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찬찬히 읽었습니다. 매매 계약서, 계좌 해지 서류, 이혼 소송 위임장, 남편이 저지른 모든 것들, 그리고 저는 발견했습니다. 증거를, 남편이 제 서명을 위조했다는 증거, 남편이 공동재산을 불법으로 처분했다는 증거, 이건 범죄였습니다. 사문서 위조, 횡령, 사기.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바보 같은 인간. 증거를 남기다니.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이 휠체어에 갇힌 무력한 여자가 뭘 할 수 있겠냐고. 하지만 틀렸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할 겁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살아남겠다고. 복수하겠다고. 남편이 제 세상을 빼앗아갔으니 저도 그의 세상을 부숴버리겠다고. 그가 저를 버렸으니 저도 그의 인생을 버리겠다고. 어떻게요? 그건 천천히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일단 살아남는 것입니다. 저는 휠체어를 돌려 전화기를 집었습니다. 경숙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숙 씨, 저예요.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인데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젠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다 말라버렸습니다. 남은 건 오직 분노, 그리고 복수심. 전화 저편에서 경숙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제 인생이 무너진 날 하늘은 이렇게 맑다니.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폭풍은 제 안에서 일고 있었으니까요. 기다려, 박재혁. 당신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반드시 찾아낼 거야.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일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복수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그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경숙 씨가 그날 오후에 왔을 때 저는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수진 씨, 괜찮아요? 경숙 씨가 달려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모든 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경숙 씨는 제 사정을 듣고 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잖아요. 남자들한테 당하기만 하고 살 순 없죠. 경숙 씨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당장 급한 것부터 해결했습니다. 경숙 씨가 자신의 돈으로 식료품을 사왔습니다. 나중에 갚으세요. 지금은 일단 드셔야죠. 저는 고마워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경숙 씨가 아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소개해줬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이름은 최은지, 35살쯤 돼 보였습니다. 서류 받습니다. 명백한 사문서 위조와 횡령이네요.
은지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부인 서명을 위조했고 공동재산을 불법으로 처분했습니다. 이건 형사 고소 사유가 됩니다. 그럼 제가 이길 수 있나요? 네,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남편분의 행방을 찾아야 합니다. 행방, 그게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어디로 갔을까요? 저희는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남편의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남편 박재혁이 퇴사했다고요? 네, 한 달 전에 사표를 냈습니다. 20년을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는 겁니다. 퇴직금도 받았을 겁니다. 그 돈도 어디론가 사라졌겠죠. 다음으로 부동산 중개인을 찾았습니다. 우리 집을 팔았던 중개인이었습니다. 경숙 씨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 남자 어디 갔는지 아세요? 중개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계약하고 나서 연락이 안 되네요. 혹시 새 주소라도? 없어요. 그냥 전화번호만 받았는데 그것도 꺼져 있어요. 하지만 경숙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계약할 때 뭐라고 했나요? 어디로 간다거나 뭘 한다거나. 중개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제주도로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거기서 새로 시작한다고. 제주도. 단서가 생겼습니다. 경숙 씨는 남편의 친구들도 수소문했습니다. 남편에게 친한 친구가 몇 명 있었습니다. 골프 치러 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재혁이요? 요즘 연락 안 돼요. 전화도 안 받고. 어디 갔는지 아세요? 글쎄요.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인생 리셋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인생 리셋. 저를 버리고 새 인생을 시작한다는 거죠. 저는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냉정해져야 할 때였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습니다. 은지 변호사가 남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에서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계속 거기서 쓰고 있어요. 정확한 위치는요? 식당, 카페, 마트, 모두 서귀포 중문 쪽이네요. 아마 그 근처에 살고 있을 겁니다. 저는 경숙 씨를 보냈습니다. 가서 확인해 주세요. 정말로 거기 있는지. 경숙 씨는 이틀 후 제주도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있어요. 중문에 있는 빌라에서 살고 있어요. 혼자요? 경숙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아니요. 여자랑 같이 살고 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확인하니 충격이었습니다. 어떤 여자예요? 젊어요. 아마 30대 초반? 예쁘고. 둘이 친해 보였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결국 그랬구나. 저를 버리고 젊은 여자를 선택했구나. 사진은요? 찍었어요. 경숙 씨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편한 옷을 입고 젊은 여자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치 세상에 아무 걱정도 없는 것처럼.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뭔가가 제 안에서 타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 감사해요, 경숙 씨. 뭘 할 거예요? 복수할 거예요. 제대로.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제 몸부터 추스렀습니다. 재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은지 변호사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말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아직 희망은 있어요. 꾸준히 하시면 걸을 수 있어요. 저는 악착같이 했습니다.
매일 3시간씩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왼쪽 팔을 움직이는 연습, 왼쪽 다리에 힘을 주는 연습. 처음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왼손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2달이 지나자 왼팔을 들 수 있었습니다. 3달이 지나자 왼쪽 다리가 조금씩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6달이 지나자 지팡이를 짚고 몇 걸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걸을 수 있게 됐을 때 물리치료사는 울었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대단하세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은 다 말라버렸으니까요. 남은 건 오직 목표, 복수. 재활을 하는 동안 저는 동시에 남편에 대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은지 변호사가 남편의 재산을 추적했습니다. 집 한 돈 30억, 퇴직금 5천만 원, 그리고 공동계좌에 있던 2억 원. 모두 합치면 32억 5천만 원이네요. 그 돈이 어디 있나요? 일부는 제주도 빌라를 사는 데 썼어요. 그 빌라 가격이 10억 원이래요. 나머지는 추적 중입니다. 저는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남편의 통장 거래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부동산 등기부, 모든 걸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또 다른 부동산을 샀다는 걸.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 하나. 가격은 8억 원. 명의는 남편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최서연. 남편의 새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여자 명의로 부동산을 샀네요. 증여세도 안 냈고요. 은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것도 범죄 아닌가요? 네. 증여세 탈루입니다. 그리고 혼인 중 재산이니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증거가 쌓여갔습니다. 남편이 저지른 범죄들, 사문서 위조, 횡령, 증여세 탈루, 재산 은닉,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됐고 남편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실행할 시간이었습니다. 은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언제 고소하시겠어요? 지금 당장요. 저는 서류를 건넸습니다. 사문서 위조, 횡령, 증여세 탈루에 대한 고소장, 그리고 이혼 무효 소송. 남편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려던 이혼을 저는 무효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 청구. 남편이 빼돌린 모든 재산을 저는 되찾을 겁니다. 아니, 더 많이 가져올 겁니다. 위자료까지 포함해서. 승산이 있나요? 100%입니다.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은지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모은 증거들 완벽해요. 남편분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주도 방향을. 기다려, 박재혁. 이제 곧 당신 세상이 무너질 거야. 내가 무너뜨릴 거야.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이틀 후 경찰이 남편을 체포했습니다. 제주도 중문, 그가 살던 빌라에서 경숙 씨가 그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잡혔대요. 지금 서울로 호송 중이래요. 여자는요? 충격받아서 울고 있었대요. 경찰이 부동산도 압류했대요. 저는 웃었습니다. 이번엔 진심으로. 잘 됐네요.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법정. 저는 지팡이를 짚고 증인석에 섰습니다. 아니, 섰다기보다는 앉았습니다. 아직 오래 서 있기는 힘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피고석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채로.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많이 수척해졌습니다.
제주도에서 행복하게 살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재혁은 배우자 강수진의 서명을 위조하여 공동명의 부동산을 불법으로 매각했으며 공동재산 32억 5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또한 제3자에게 8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변호사가 항변했습니다. 피고인은 배우자의 간병 부담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으며 이에 있습니다. 은지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방치했습니다. 이는 간병 부담이 아니라 고의적인 유기에 해당합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은지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위조된 서명이 담긴 매매 계약서, 남편의 필적과 제 필적을 비교한 감정서, 명백히 다른 글씨였습니다. 은행 계좌 거래 내역, 남편이 일방적으로 돈을 인출한 기록, 제주도 빌라 등기부등본, 남편 명의로 된 10억 원짜리 집, 강남 오피스텔 등기부등본, 최서연 명의로 된 8억 원짜리 집, 모든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남편의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재판장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이 있습니까?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냥 힘들었습니다. 아내를 간병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힘들었다고요? 1년도 안 돼서 포기한 사람이 무슨 힘들었다는 건가요? 저는 25년을 당신을 위해 살았는데요.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면 판결하겠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박재혁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강수진에게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하라.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민사재판도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소송.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처분한 모든 재산의 절반은 원고에게 귀속됩니다. 제주도 빌라, 강남 오피스텔, 남은 현금 모두 합쳐서 20억 원 상당. 그 절반 10억 원이 제게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위자료 5억 원까지 총 15억 원. 남편에게 남은 건 10억 원이었습니다. 아니,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빌라와 오피스텔은 이미 압류됐고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변호사 비용, 벌금, 세금을 제하면 남편에게 남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30억 원 넘게 가져갔던 사람이 결국 빈털터리가 된 겁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남편이 호송되어 가는 걸 봤습니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그는 저를 봤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저는 멈춰섰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힘들었어. 저도 힘들었어요. 당신보다 훨씬 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 몸을 버렸듯이 저는 당신의 인생을 버렸어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네, 해야 했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시는 보지 말아요.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뒤에서 남편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제가 혼자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였습니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경숙 씨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어때요?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네. 훨씬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완성됐습니다. 남편은 감옥에 갔고 저는 제 몫을 되찾았습니다. 정의는 실현됐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왜 마음이 개운하지 않을까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결혼식 날 사진. 젊은 저와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행복했었나요? 아니면 그때도 이미 거짓이었나요? 저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수를 하는 동안은 한 방울도 안 나왔던 눈물이 이제야 흘렀습니다. 수진 씨, 경숙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울어도 돼요. 이젠 울어도 돼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후회 때문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 25년이 사라졌다는 것. 그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저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과거는 이제 끝입니다. 용서는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냥 잊을 겁니다. 며칠 후, 저는 창고에서 오래된 물감과 캔버스를 꺼냈습니다. 25년 만이었습니다. 붓을 잡았습니다. 오른손은 여전히 익숙했고, 왼손은 이제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캔버스에 색을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그릴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붓을 움직였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색들이 캔버스 위에서 섞였습니다. 한참을 그리고 나서 저는 붓을 내려놨습니다. 캔버스를 바라봤습니다. 추상화였습니다. 무엇을 그린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강렬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희망, 모든 게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 창밖에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겁니다. 저의 겨울도 이제 끝났습니다. 복수는 완성됐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감옥에서 3년을 보낼 겁니다. 출소해도 빈털터리일 겁니다. 젊은 여자도 떠났을 겁니다. 돈 없는 남자를 누가 기다리겠어요.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될 겁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차이가 있다면 저는 다시 일어섰다는 것. 하지만 그는 영원히 일어서지 못할 거라는 것. 그게 제 복수였습니다. 통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남았으니까요. 제가 이겼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 인생을 살 거니까요. 저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캔버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새로운 인생을. 6개월 후, 저는 작은 화랑에서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제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 그림 20점이 벽에 걸렸습니다. 모두 지난 6개월 동안 그린 것들이었습니다. 분노, 슬픔, 희망, 재탄생,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림을 보고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단하세요. 정말 대단해요.
한 중년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이 그림을 보니 힘이 나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그림이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니 기쁩니다. 개인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림 10점이 팔렸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제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화가가 됐다는 것, 제 꿈을 되찾았다는 것,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경숙 씨가 옆에 있고, 은지 변호사가 있고, 새로 만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있습니다. 강한 저, 포기하지 않는 저, 다시 일어선 저. 어느 날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제발. 편지는 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읽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용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움도 없습니다. 그냥 끝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습니다. 제 마음처럼 복수는 완성됐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입니다. 진짜 자유. 그리고 저는 다시 살아갈 겁니다. 제 방식대로, 제 속도대로,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씩 앞으로. 여러분,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